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그리스와 로마 배웠죠. 여기를 이제 서양의 고대 시대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오늘부터 배우는 시기를 이제 서양의 중세 시대다라고 보통 이야기를 많이 하고요. 교과서에서는 서유럽 봉건 사회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서양의 중세는요, 이제 서로마가 멸망하는 5세기 후반서부터 이제 르네상스가 시작하는 약 14세기 정도까지, 르네상스 시작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좀 견해가 다른데, 아무튼 그 정도까지 약 1000년간의 기간을 우리가 서양의 중세, 서유럽의 봉건 사회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오늘은 특별히 이제 프랑크 왕국이라고 하는 게르만족이 세웠던 국가를 좀 중점적으로 살펴보고, 그다음에 봉건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프랑크 왕국은 5세기 후반에서 9세기 중반까지 이렇게 있었던 국가고요. 중국에서는 위진남북조와 수나라 당나라가 있었던 시기, 서아시아에서는 이제 사산왕조 페르시아에서 아바스 왕조까지 걸치는 시기, 그다음에 남아시아에서는 굽타 왕조가 있다가 그 이후에 분열이 되었던 시기를 같은 시기에 그런 사건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먼저 게르만족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이 프랑크 왕국을 세웠던 민족이 게르만족이에요. 이 게르만족은 로마 시대 때부터 역사에 등장을 해서 이름을 볼 수 있는 그런 민족인데요. 로마의 근처에 살던 민족입니다. 로마 국경선 근처에 살면서 로마 문화를 배워가고 있었어요. 그래서 로마 문화를 배우기도 하고, 때로는 로마 제국의 안에서 용병이 되기도 하고, 그다음에 농민이 되기도 하고, 로마 국경선에 살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살았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일부 문명화가 된, 100% 문명화는 아니지만 일부 문명화가 된 그런 민족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크리스트교를 받아들였는데요. 근데 이들이 받아들인 크리스트교가 정통 크리스트교가 아니었어요. 로마에서 이제 크리스트교가 공인된 이후에 크리스트교 교리를 한번 정리했다 그랬죠. 삼위일체라든가 니케아 신조 이런 거 믿어야 정통 크리스트교다 했는데, 그걸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제 로마의 외곽으로 빠져나가게 되면서 로마의 주변에 살고 있던 민족들에게 전도를 한 거죠. 그렇게 되니까 이 게르만족이 로마 주변에 살다가 크리스트교를 받아들이는데 이단 크리스트교를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와 비슷하지만 100% 똑같지 않았던 사람들이 이제 게르만족이에요. 근데 이 게르만족이요, 훈족이라고 하는 유목민족, 중앙아시아의 유목민족이 유럽 쪽으로 밀고 들어오면서 그 압박에 못 이겨서 이제 로마로 대거 들어오게 됩니다. 근처에서 그냥 조금 왔다 갔다 하다 하면서 사는 거랑 이 사람들이 아예 주거지를 옮겨서 로마 안으로 들어오는 거랑은 달라요. 그래서 이 로마 안으로 들어올 때를 우리가 게르만족의 이동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로마 안으로 들어와서 로마 안에다가 나라를 세워버려요. 로마 여러 지역에 서고트 왕국, 동고트 왕국, 뭐 반달 왕국 등등 여러 나라들을 아예 세워버립니다. 로마 입장에서는 이거를 그럼 쫓아내야 되잖아, 이겨내야 되잖아. 근데 이제 혼란해진 로마가요, 이거를 제대로 쫓아내지 못하게 돼요. 그리고 이들을 쫓아낼 군대를 모으는데 게르만족 용병을 써요. 그러니까 게르만족으로 게르만족을 쫓아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로마 말기에 가면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게르만족들이요, 용병으로서 승승장구해서 로마의 장군 자리까지 막 올라가게 돼요. 그 중에 한 사람이었던 오도 아케르라는 용병 게르만족 장군이 이제 아예 서로마를 멸망시켜 버리게 됩니다. 동쪽 로마는 살아남아서 그 이후로도 1000년 이상 버티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로마가 멸망한 이후에 이제 게르만족들이 세웠던 국가들이 성장을 하게 되는데요. 여러 국가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우리는 특별히 프랑크 왕국을 살펴보도록 할 거예요. 이 프랑크 왕국이 이후 역사에 미친 영향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 프랑크 왕국은 이제 5세기 후반에
등장을 합니다. 5세기 후반에 메로베우스 왕조가 프랑크 왕국을 세우게 돼요. 이 메로베우스 왕조는요, 로마 가톨릭으로 개종을 합니다. 그러니까 100% 게르만족이 로마 문화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랬죠. 많이 배웠지만 이단 크리스트교를 믿었잖아. 근데 이제 정통 크리스트교인 로마 가톨릭을 믿으면서 로마 사람들과 거의 유사한 문화를 가진 사람들이 됩니다. 그렇게 되니까 로마 사람들이요, 로마 이제 멸망했으니까 어쨌든 멸망한 이후에 로마 지역에 살던 전 로마 사람들이 이 게르만 민족들 중에 이 프랑크 왕국에 대해서는 우호적이에요. 문화적으로 마찰을 피하고 갈등을 피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메로베우스 왕조가요,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하나 하는데요. 이슬람 세력이 이제 북아프리카를 정복하고 이베리아 반도까지 정복을 했죠. 이제 8세기 즈음에. 그리고 나서 프랑크 왕국까지 쳐들어오려고 합니다. 유럽 지역까지 전부 집어삼키려고 해요. 근데 그것을 막아낸 게 메로베우스 왕조의 프랑크 왕국이었습니다. 투르 포아티에라는 지역에서 다 도시 이름들인데요. 투르 포아티에 전투에서 이슬람 세력을 격퇴하면서 이제 이슬람이 서유럽 세계까지, 그러니까 프랑스, 오늘날의 프랑스가 있는 지역까지 차지하지 못하게 돼요. 이베리아 반도에서 멈추게 됩니다. 그러면서 크리스트교 세계를 지키게 돼요. 그래서 피레네 산맥 이북, 그러니까 오늘날의 프랑스가 있는 지역, 그리고 독일, 이탈리아, 영국 이쪽 지역들은 전부 크리스트교 문화권에 남을 수 있게 됩니다. 이 투르푸아티에 전투에서 공을 세웠던 사람의 자손이 이제 메로베우스 왕조를 쫓아내고 카롤루스 왕조를 세우게 됩니다. 이 카롤루스 왕조가요, 마찬가지로 로마 가톨릭을 믿었는데요, 교황에게 이탈리아 중부 지역을 기증해요. 왜 그랬냐? 이제 메로베우스 왕조, 원래 가톨릭을 믿는 민족이었죠. 이 사람들 교황의 지지를 받았는데 이 사람들을 쫓아내고 카롤루스 왕조가 왕이 됐어요. 교황이 거부할 수가 있는 거야. 교황이 야, 나 쟤네 마음에 들지 않는데 카롤루스 왕조는 나 인정하지 않을 거야 라고 이야기하면은 가톨릭, 로마 가톨릭을 믿는 사람들이 그래요? 그럼 카롤루스 왕조는 나쁜 놈들이네, 따르지 않을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카롤루스 왕조는 교황에게 땅을 주면서, 이탈리아 중부에 땅을 주면서 제가 이제 왕이 되겠습니다. 저도 가톨릭 믿고요. 교황님에게 땅도 드리니까 잘 봐주세요 하니까 교황이 손해볼 게 없죠. 그러니까 받아주게 돼요. 그래서 카롤루스 왕조를 인정해 줍니다. 그렇게 되면서 교회가 카롤루스 왕조, 프랑크 왕국을 지지하게 되고요. 또 프랑크 왕국이 교황을 지지하게 돼요. 서로 지지해주는 그런 관계, 가까운 관계가 됩니다. 그리고 교회는요, 이제 지난 시간에 잠깐 언급했었는데요. 로마의 행정 조직을 본받아서 교회 조직이 만들어졌다 그랬어요. 로마가 멸망하고 나서 이제 프랑크 왕국 비롯한 게르만 국가들은요, 행정 조직을 제대로 갖추지 못했는데요. 이 카롤루스 왕조, 또 메로베우스 왕조는 교황과 가까이 지내면서, 로마 가톨릭과 가까이 지내면서 그 행정 시스템을 도움받게 돼요. 그래서 교회가 국가 행정에도 도움을 주기도 합니다. 이 카롤루스 왕조, 프랑크 왕국의 제일 유명한 왕이요, 카롤루스 대제인데요. 이 카롤루스 대제는 서유럽 세계를 통일하게 됩니다. 서유럽 세계를 통일했다라는 건요, 오늘날의 프랑스, 이탈리아, 독일 있는 그런 지역을 통일했다라는 건데요. 이탈리아 반도랑 이슬람이 차지하고 있던 여기 이베리아 반도, 그리고 동로마 지역을 제외한 로마, 서로마의 지역을 대부분 되찾은 거예요. 그래서 서유럽 세계를 통일했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이 카롤루스 대제가 카롤루스 르네상스라 해서 문화적으로 조금 융성시키려는 노력을 하는데요.
그리스와 로마 문화 그리고 게르만 문화, 크리스트교를 이제 융합한 중세 문화, 서유럽 중세 문화의 기틀을 마련하게 됩니다. 게르만족이 이제 문화적으로 로마의 영향을 많이 받긴 했지만 대다수의 그러니까 피지배층 게르만인들은요 굉장히 문화적으로 야만족에 가까운 그런 상태였는데 이제 카롤루스 르네상스를 통해서 그리스 문화, 게르만 문화, 로마 문화, 크리스트교 이런 것들을 다시 발전시키고 이것이 유럽 세계에 뿌리 내릴 수 있도록 영향을 미친 그런 문화적인 움직임이었어요. 그래서 당시에 이제 교회를 중심으로 이 카롤루스 르네상스를 진행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이 당시에는 문화의 중심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 카롤루스 대제는 서로마 황제의 관을 받게 되는데요. 서로마 황제의 대관이 되는데요. 뒤에 그림을 보면은 교황이 카롤루스에게 왕관을 내리고 있는 그런 모습이 보입니다. 교황이 왜 망해버린 서로마 황제의 관을 카롤루스에게 줬는가? 나중에 다음 시간에 우리가 한 번 더 살펴볼 텐데 동로마의 황제와 비잔티움 제국의 황제예요. 똑같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교황 이 둘이서 종교적인 또 정치적인 이유로 많이 갈등을 해요. 왜냐 크리스트교는 하나의 크리스트교였는데 이제 동쪽과 서쪽으로 갈라지게 되면서 대빵들이 달라진 거예요. 동쪽 교회의 우두머리는 동로마 황제, 비잔티움 황제였고요. 서쪽 교회의 우두머리는 교황이 되었는데 서로 자기가 더 우두머리다, 진짜 우두머리, 제일 높은 자리에 있는 거다라고 주장을 하게 되면서 이렇게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갈등을 해요. 근데 동로마 황제는 비잔티움 황제는 군사력도 가지고 있고 종교적 권위도 가지고 있고 그러니까 교황이 볼 때 나한테는 종교적 권위밖에 없어. 정치적 권위, 군사적 권위로 날 도와줄 누군가가 필요해 라고 생각을 하고 그 사람으로 카롤루스 대제를 찍은 겁니다. 그래서 카롤루스 대제에게 서로마 황제의 관을 주면서 너가 나를 좀 더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 이미 게르만족 프랑크 왕국과 교회는 가까운 사이였는데요. 더 가까운 사이가 돼요. 그래서 교회와 프랑크 왕국의 유대가 강화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카롤루스 왕조, 카롤루스 대제의 통치를 지지하고 지원하고 도와줬고요. 카롤루스 대제는 이제 교황을 지원해서 동로마 황제가 비잔티움 황제가 서쪽 지역의 교회에 영향을 미치려고 하는 것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서로 상부상조하게 돼요. 근데 카롤루스 대제가 죽고 나서 그 아들들이 문제를 일으킵니다. 그 아들들이 땅을 놓고 싸워요. 서로 왕이 되겠다고 싸워요. 그러다가 나라가 세 개로 갈라지게 되는데요. 이제 뭐 베르댕 조약, 메르센 조약 뭐 이런 조약들을 맺으면서 나라가 갈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서프랑크, 중프랑크, 동프랑크 이렇게 세 개로 갈라지는데 이게 각각 오늘날의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의 기원이 돼요. 서프랑크가 프랑스, 중프랑크는 이탈리아, 동프랑크가 독일의 기원이 됩니다. 그렇게 프랑크 왕국이 분열된 이후에 분열되었으니까 힘이 상대적으로 약해졌겠죠. 그런 상황 속에서 이민족들이 이제 침입을 해오기 시작합니다. 프랑크 왕국이 약해졌으니까, 분열되었으니까. 이렇게 이민족들이 침입하는 과정 속에서요, 중세 유럽을 대표하는 사회 체제, 사회 제도인 봉건제가 이제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이때 이제 침입했던 이민족들이 노르만족, 바이킹이에요. 그리고 마자르족은 훈족처럼 중앙아시아 지역에 있었던 유목민족으로 추정되는데 이제 유럽까지 흘러 들어오고요. 그리고 이슬람 세력, 남쪽에서 계속해서 올라오려고 하고 그러면서 유럽이 굉장히 혼란해집니다. 이 혼란한 시기를 누군가 지켜줘야 되는데 나라는 이미 분열되어 버렸어요. 그렇게 되니까 지방의 세력가들, 그 동네에서 좀 힘 좀 있고 잘 나가는 사람들이요 이제 기사가 됩니다. 무장을 하고
그리고 이제 성을 쌓고 무력을 갖춰요. 그리고 자기네 동네를 지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자기네 동네를 지키는데 그러면은 이 동네에 사는 사람들이 그냥 거저 지켜지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내가 너희를 지켜줄 테니까 너희는 나한테 의무를 다해라. 무슨 의무겠어? 세금을 낸다거나 아니면은 기사가 가지고 있는 땅을 대신 경작해 준다거나 이런 의무를 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우리 콜로누스 한번 살펴봤었죠. 로마 시대 때. 그때 유력자들한테 농민들이 예속되었던 것처럼 묶였던 것처럼 기사들이 자기 동네 사람들을 이제 자기한테 묶어놔요. 이사 못 가고 자기 마음대로 결혼도 못 하고 자기 허락을 받고 중요한 일들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묶어버립니다. 그렇게 이제 도시들, 아니 도시가 아니라 이제 지역들이 형성이 됐는데요. 그것을 우리가 장원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장원이 형성되니까요. 기사가 그 동네 사는 사람들을 자기한테 묶어놨죠. 함부로 어디 못 가게 했어요. 그러니까 상업행위가 줄어들게 됩니다. 상업이라는 거는 일단 기본적으로 뭔가를 사서 다른 지역에 가서 팔고 또 다른 지역에서 사서 우리 동네 와서 팔고 해야 되는데 왔다 갔다를 못하니까 상업이랑 공업이 쇠퇴하게 되고요. 농촌 중심의 경제 체제가 발달을 하게 됩니다. 봉건제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살펴볼 텐데요. 이 형성된 장원들을 가지고 있던 기사들이요. 이제 서로 계약 관계를 맺게 됩니다. 주종 관계를 맺게 되는데요. 누군가는 주인이 되고 누군가는 따르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왜 그랬느냐? 외부의 침입이 극심한데 나 혼자만의 힘으로는 지킬 수 없어. 힘을 합쳐야지 지킬 수 있는데 그럼 어떤 방법으로 힘을 합쳤는가? 나보다 힘이 센 사람한테 저 좀 지켜주세요 하고 가는 거예요. 내 땅 가지고 나보다 힘 센 사람한테 가서 저 좀 지켜주세요. 근데 예속되는 게 아니라 나도 땅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그 사람도 땅 가지고 있는 사람이니까 서로 계약을 맺는 겁니다. 서로 의무를 지키기로 하고 계약을 맺어요. 쌍무적인 서로 의무를 지켜야 하는 그런 계약을 맺습니다. 그래서 쌍무적 계약 관계라 그래요. 그래서 봉신, 땅을 받은 사람, 그러니까 주종 관계에서 종에 해당하는 사람, 이 사람은요 주군에게 충성을 서약합니다. 그리고 군대를 지원해 주기로 하고요. 그 다음에 필요에 따라서는 돈을 지원해 주기로 하고요. 그리고 때로는 이제 지식을 그러니까 조언을 해주기로 해요. 주군은 이제 공신에게 땅을 주기로 하고요. 그 다음에 군사적으로 지켜주기로 하고 또 법적으로 지켜주기로 해요. 근데 이 관계에서 방금 선생님이 얘기했던 게 기사들이 나보다 센 사람한테 내 땅 가지고 가서 계약 맺었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땅을 줬다라고 표현을 했지만 사실 받은 사람이 원래 가지고 있던 땅인 경우가 많아요. 실제로 정복을 한 다음에 내 부하한테 땅을 준 경우도 있지만 원래 기사였던 사람이 제가 세력이 좀 약하니까 세력이 센 당신한테 의지하겠습니다. 충성 다할 테니까 저도 좀 지켜주세요. 한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봉신이 그러니까 기사가 봉토 안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땅 안에서 재판권과 징세권을 모두 행사합니다. 주군이 땅을 준 사람이 실제로 땅을 준 경우가 많지 않기 때문에 이래라 저래라 할 수가 없어요. 재판권과 징세권을 가지고 야 너 재판 이렇게 해야 돼 세금 이렇게 걷어야 돼 라고 그 봉신한테 너네 봉투 안에서 이렇게 해야 돼 명령할 권리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지방 분권이 가속화돼요. 동네마다 법이 다 다른 거야. 동네마다 세금 걷는 기준이 다르고 동네마다 재판의 기준이 달라요. 그 땅의 주인인 기사 마음대로예요. 예외인 경우도 종종 있긴 해요. 이건 전형적인 사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근데 전형적인 사례로 공건제를 이해하는 게 좋겠죠? 더 다양한 사례들을 우리가 다 이해하기는 솔직히 너무 많고 힘들어요. 자, 질문인데요. 유럽의 봉건제 그리고 중국 주나라의 봉건제 한번 비교해보고
차이점을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이따가 교과서 앞을 좀 들춰봐야겠죠?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봉건제가 형성이 되었는데 이 봉건제 사회의 구조를 조금 더 우리가 살펴보면요. 왕과 제후와 기사들이 있고요. 뒤에 그림을 보면 그 다음에 농노가 있죠. 기사들이 외부의 침입에서부터 보호를 받기 위해서 나보다 강한 기사에게 의탁합니다. 내 주인이 되어주세요. 그러면은 뭐 여러 기사들 중에 센 사람이 제후가 되는 거예요. 또 그 제후들 중에 제일 센 사람이 왕이 돼요. 그래서 왕이 있고 그 아래 제후들이 있고 그 밑에 기사들이 있는 피라미드 형태의 봉건제가 형성이 됩니다. 기사들은 제후들과 계약을 맺었고요. 제후들은 왕과 계약을 맺어요. 그러면 기사랑 왕은 서로 계약 관계가 아니에요. 쌍무적인 계약 관계다 보니까 나랑 계약 맺은 사람한테 잘하면 돼요. 왕이 명령을 해도 왕이 나랑 계약 안 맺었어. 그러면은 무시할 수 있어요. 왕이 제후한테 명령을 해서 제후가 네 알겠습니다. 제후가 명령을 했어. 그럼 들어. 근데 왕이 직접 명령을 했어. 왕 나랑 계약 안 맺었잖아.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게 중세 봉건 사회예요. 물론 이제 힘의 차이 때문에 괜히 까불었다고 혼날 수도 있겠다 싶어서 말을 듣는 경우도 있지만 이론적으로는 그렇게도 가능했던 게 중세 봉건 사회입니다. 이 기사들이 받았던 땅이 이제 장원, 물론 받았던 땅인 경우도 있지만 아까 얘기했던 대로 자기가 자기 동네 지키려고 만든 경우 있었죠. 자기가 기사가 돼서 성 쌓고 무력 갖추고 동네 사람들 예속시켜서 그래서 기사들이 가지고 있는 땅은 하나 이상의 장원으로 구성되었고요. 그리고 땅을 받은 봉신, 기사들이 이제 땅의 주인, 영주로서 다스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원래 살고 있던 농민들은 아까 기사한테 예속되었다 그랬죠? 그래서 기사에게 예속된 장원에 예속된 부자유한 신분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노예보다는 좀 나았지만 권리가 아주 없진 않아요. 노예들은 권리가 없는 인간 이하의 취급을 받았는데 이제 농노들은 권리는 있지만 그 권리들이 이제 영주, 봉신, 기사 다 같은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에 의해서 제한을 받는 그런 부자유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봉건제를 기반으로 한 국가들이 이제 좀 등장을 하는데요. 프랑스, 그리고 신성 로마 제국, 영국입니다. 프랑스는요, 서프랑크 왕국이 이제 프랑스가 돼요. 그리고 신성 로마 제국은 이제 동프랑크 왕국이 신성 로마 제국이 되고요. 영국은 이제 아예 별개로 새롭게 국가가 등장합니다. 뭐 물론 이제 그 이전에도 영국 땅에 이제 살고 있던 민족들이 있긴 하지만 먼저 프랑스를 살펴보면요. 서프랑크의 카롤루스 왕조가 끊어져요. 대가 끊어져요. 이을 사람이 없어서 없어져 버립니다. 그러고 나서 새롭게 등장한 왕조가 카페 왕조인데요. 카페 왕조, 카페 왕조 이렇게 표현을 해요. 이때 프랑스가 우리가 방금 살펴봤던 봉건제의 전형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형적인 봉건 국가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아까 우리가 살펴봤던 봉건제 거기에 딱 들어맞는 게 프랑스예요. 신성 로마 제국은요 프랑스처럼 딱 들어맞지 않아요. 왕이 있긴 있는데 왕이 황제라는 이름으로 있긴 있는데 이 황제가 그 제후들 중에 제일 센 사람이 아니라 제후들이 선거로 뽑아요. 우리들 중에 혹은 우리들 빼고 나머지에서 우리가 황제를 한번 뽑아보자. 그래서 제후들이 황제를 뽑으니까 황제의 권위가 굉장히 약해요. 제후들이 안 뽑으면 그만인 거잖아. 그래서 황제의 권위가 굉장히 약하고 오히려 제후들의 권한이 굉장히 강한 그런 경우가 나타나기도 합니다. 영국 같은 경우에는요. 이제 노르망디공 윌리엄이 잉글랜드 지역, 영국 지역을 정복하면서 오늘날의 이제 영국이 잉글랜드라고 하는 지역이
이제 세워지게 되는데 노르망디공 윌리엄은요 카페 왕조의 제후예요. 프랑스 왕의 제후예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영국은 프랑스 왕의 제후예요. 영국 왕은. 그래서 나중에 우리 살펴보겠지만 100년 전쟁이라는 전쟁이 일어났는데 그 전쟁이 프랑스랑 영국이 싸운 거예요. 그 원인 중에 하나가 되는 게 영국 왕이 프랑스 왕의 제후이기 때문에 그런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노르망디공 윌리엄이 영국을 정복한 다음에 프랑스의 봉건제를 영국에다가 도입해요. 근데 노르망디공 윌리엄이 보기에 프랑스 봉건제도의 문제점이 뭐냐? 왕이 명령한 거 제일 밑에 있는 기사가 왕하고 계약 안 맺었으니까 안 들을래 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영국에 봉건제를 도입하고 프랑스식 정치 체제를 만들면서 하나를 바꿔요. 어떻게 하느냐? 제일 밑에 있는 기사들도 왕과 직접 계약을 안 맺은 기사들도 왕의 명령은 들어야 된다. 이렇게 만들게 됩니다. 물론 이제 계약 같은 걸 솔즈베리 서약이라 그래서 그런 맹세를 하게 만들어요. 그런 맹세를 하고 이제 계약을 맺고 봉신이 될 수 있게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뭐 프랑스, 신성 로마 제국, 영국 같은 국가들의 이제 봉건제가 적용된 국가들이 나타났다. 프랑스는 전형적이었고 우리가 방금 앞에 살펴봤던 봉건제와 거의 딱 들어맞는 국가였고 신성 로마 제국이나 영국 같은 경우는 조금 다른 점이 있었다. 근데 세 나라 특별히 이제 프랑스와 신성 로마 제국 같은 경우는 제후들의 힘이 굉장히 강해요. 왕이 허수아비 같은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신성 로마 제국은 황제를 제후들이 뽑았기 때문에 그랬고요. 카페 왕조 같은 경우는 이제 왕 밑에 왕하고 계약 안 맺은 사람들도 많잖아. 그러니까 왕이 자기가 계약 맺은 사람들 정도한테만 영향력을 미쳐서 왕권이 굉장히 약했던 시대가 중세 유럽 사회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중세 유럽 사회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고요.